네, 3차시에서는 1차시 습지와 2차시 호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친환경 생태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천이라든지 호소의 그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전 오염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기능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제 하천은 우리가 여러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죠. 대개 우리 그 황하강 유역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인류가 그 주로 살았던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강이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또 금강이라든지 낙동강 이런 지역을 주로 인류들이 이렇게 살아왔죠. 거기는 이제 물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도심과 외곽 생태가 연결통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등산 계곡에 살고 있어도 강주천까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수달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그 생태계 연결 통로, 연어라든지 이런 그 물고기들은 이제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특히 이제 섬진강이나 이런 데 가면 은어도 그렇고 이런 해유성 어류들도 이제 중요한 생태계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이제 바람길이라든지 또는 열섬 완화는 이런 그 중요한 기후의 조절 효과도 있고요. 또 이제 휴식처로서 기능도 있죠. 또 도시 미관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예약하다 보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마운틴 뷰와 오션 뷰 이렇게 나누는데 오션 뷰는 보통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더 줘야 돼요. 가격을 비싸게 받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한강이 보이는 거. 요즘 광주천 주변에도 아파트가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강이나 그 한강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환경의 중요성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미관이라든지 이런 뭐 한강 같은 경우에 그 휴식처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파리 세느강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강 자체가 이게 주변의 경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양재천 같은 거 복원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변한 모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은 이집트 나일강이라든지 뭐 양자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도시하천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죠. 왜냐하면 우리 편의에 의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 위에 집을 지었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러죠? 우리 광주의 양동시장에 가보면 강주천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강주천 내려오다가 여기에 양동 이게 도로를 만들어 버리고 여기 이제 하천 위에 시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복대 상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청계천 같이 이렇게 활용 뜯어내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딘가는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복개를 함으로써 하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이렇게 또 주차장으로 과거에 강주천에도 주차장이 많이 이용됐어요. 최근에는 다 거의 다 없었지만 양동 복개상가는 아직도 지하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과거의 통계지만 서울 시내에 29%가 복개되어 있고 광주나 부산 같은 17% 정도 복개되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하는 곳을 상당히 많이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하천으로 복원하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청계천인데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자연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개를 해버리면 그냥 이제 도로는 거죠. 광주도
광조천으로 흘러나오는 많은 하천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도로라든지 상가로 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하천을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하천 가를 개발을 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선용했다든지, 또는 농경지로 농사를 짓는다. 이게 이제 하천의 오염하고 관계되고, 이게 그 홍수가 지면 다 패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생물들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천의 홍수 관리에 애로를 미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량 감소를 컨트롤. 강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강주천은 실제로 어떤 물이 흐르고 있냐면, 비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수 처리한 물을 상류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상류에 있는 그 지원동에 가면 소태동이라고 하죠. 지원동, 학동, 중심사 입구에 가면 원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물을 흘러내려서 다시 이렇게 강주천의 물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하수 처리가 있고, 또 이게 영산강 물을 끌어들여서 강주천 상류에 방류를 해가지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주화모 1급수 물을 또 하루에 5만 톤 정도를 이렇게 또 방류를 해서 물이 흐르게, 세 가지 물이 이렇게 동시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흐를 수도 있고, 비가 올 때는 그냥 강주천 물만 흘러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강주천 물이 아닌 다른 물들, 영산강 물이라든지 주화모는 섬진강이잖아요. 섬진강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빗물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풀투수층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깔아버렸기 때문에 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하천으로 물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남은 하수는 다 어디로 가죠? 그냥 하수 강거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불투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서 하천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하천의 변형은 그동안에 이제 그 주로 하천을 하천을 이용하는데 이제 주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도시화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라든지 이런 식생들이 거의 없어지고, 강변의 경관도 재난방지 측면에서 콘크리트로 막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바꿔진 것이죠. 그리고 하천을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 이제 홍수가 나면 정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그 블록으로 쌓는다든지, 또 이렇게 블록으로 쌓아서 이런 뭐 이렇게 거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걷기 좋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인간 위주의, 사람 위주의 하천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 위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천화 물이, 왜냐면 이제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강하나 뭐나 원래 하천은 이렇게 뱀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나가야 물이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물을 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직강하라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 놓으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내려가서 물을 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섬진강 뚝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환, 이렇게 인공호환으로 조성되잖아요. 블럭으로. 그럼으로써 하상 교란이라는 건 뭐냐면, 공사를 함으로써 바닥을 막 긁어낸다든지, 또 바닥에 콘크리트를 깐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걸 점차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 하천들은 특히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행적 장애물이라는 게 아까 보호죠, 보호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옴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물이 고이게 만들고 이런 것이죠. 둔치라는 것은 아까 가장자리를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사를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 인공체방, 하천, 복개, 그러면 또 나쁜 나쁜 수질이 들어옴으로써 수질이 나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문제점인데, 이제 생태 하천으로서 복원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요, 그 완공이 된 지역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하천 관리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문제점이나 하천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나라 자연 하천이었죠. 그런데 홍수라든지 또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치수와 이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제 하천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는 게 우리는 공원 하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공원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것까지가 아니고 다시 옛날 모양으로, 밑에 있는 모양으로, 지금 서울의 양재천의 모양인데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 이제 자연형 하천이라는 거죠.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수목들이 우거지고 물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돌도 있고 여울도 있고 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형 하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런 생태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형태라는 것은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면 안 만드는 거죠. 만들더라도 충분히 그 연결이 되도록 여기에 어도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물고기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물 서식적 보존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천은요, 여울이 있어야 되고 쏘가 있어야 되고, 그럼 물이 빠르게 흐르는 거, 약간 천천히 흐르는 거, 이런 것이 골고루 있어야지만이 물이 여기에 이제 돌 틈에서 아까 말한 그 이끼들, 이게 돌말이라고 하는데 이끼들이 붙어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정작용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돼야지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들도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먹이가 많이 고이기 때문에. 이런 하도와 물이 흐르는 것을 하도라고 해요. 하천변을 자연형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하천 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수치수, 그러니까 홍수 예방하고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서 또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이런 그 이수, 농업용수나 이런 두 가지의 개념에서, 옛날에 임금들, 왕들은 이수와 치수를 못하면 하늘에 대고 내 잘못입니다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수, 치수만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국민들 수준이 생태 환경, 경관 이런 것까지도 다 원하기 때문에 이수, 치수 플러스 생태 환경, 여기에 이제 생물들이 와야 돼요. 식물도 자라고, 그 다음에 두루미도 와야 되고, 또 뭡니까, 황새도 와야 되고, 외가리도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그 피라미도 와야 되고, 그런 하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이 맑지만 여기 생물들이 살지 않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기 생태 학습장으로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5월 15일 날 그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토요일인데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하천 생물에 대한 생태 현장 학습을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국가 단위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친수적이죠. 친수적. 그 친수라면 물하고 친한데 사람도 동물도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자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치수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직강화, 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의 하천에서는 물이 많이 들어나서 침식, 이게 터진다는 거죠. 또 하천을 자꾸 손대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물이 이제 적어져요. 그래서 하천이 육지화 된다든지, 뭐 건천화된 하천 많아요. 지금 가서 보면 물이 없는 하천이 많아요. 또 그 홍수가 비가 많이 날되면 홍수가 일어난 하천에, 특히 작년에 여름에 이제 홍수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이런 이제 하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해 이게 하천의 정면 흉물로 이렇게만 하면은 하천 정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비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또랑 사업을 하천 특성을 무시하고 직강화로 이렇게 블록이라든지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렸죠.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게, 사람도 여기서 놀 수 있고 이렇게 식생도 우거지고 여울도 있고 이런 하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수 치수 기능도 포함해서 자연적인 기능, 생물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미생물이 살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우리가 심미적이라는 것은 마음도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심미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관도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천시에는 아까 양재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양재천이 옛날에 이제 이런 앞에서 보였던 그런 직강화된 하천이었는데, 복원 전에 이렇게 된 하천들을 복원 후에 꾸준히 복원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변했다.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 이 동식물들이,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생물도 돌아오고 물고기도 돌아오고 물도 깨끗해지고 이런 다양한 어떤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천의 복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에 있는 노성천인데, 노성천도 이렇게 1960년도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복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뜯어냈죠. 이게 복개를 뜯어내고 조금 더 자연형과 같은 완전한 자연형이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조금 반자연형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이게 복개를 뜯어낸 것만 해도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도심의 복개하천도 이렇게 완전히 도로와 주차장이죠. 이렇게 도로와 주차장인데, 이 복원 후에 이렇게 조명시설도 만들고, 하중도라 해가지고 원래 하천처럼 이렇게 섬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있겠잖아요. 새도 오고, 이렇게 이제 복원한 사례들이 바로 이제 생태 복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복원에 대해서 이제 하천의 기능과 더불어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강주천, 그 다음 비저오염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주천은, 이게 광주의 중심을 흐르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한 중상류 정도, 이거 이제 숭이실구가 보이는 곳이니까, 근데 광주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천인데, 하천의 이쪽에 이렇게 고갈도로처럼 다리를 놔가지고 양쪽 측면을 도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천이니까 적어도 8에서 10m가 하천이 줄어든 거죠. 양쪽으로. 그리고 도보길, 자전거길, 온갖 우리 인간들의 어떤, 옛날에 여기가 주차장이었고 시장이고 그랬죠. 이런 또 징검다리, 근데 이런 건 괜찮지만 그래도 광주천은 많이 복원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생태 하천으로서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강주천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무등산의 제2수원지가
무등산 제2수원지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등산이죠. 이쪽이 용초계곡 산장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증심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하순 너릿재 가는 곳인데, 그 중간 입구 쪽에 이제 이수원지가 있어요. 그 상류에 용추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추폭포. 용추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무등산 발원지가, 강주천 발원지가 나와요. 거기에 한참 내려오는 것을 이제 여기 보면, 그 너릿재 입구 쪽에 있는 그 강주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소태동에 있는 그 동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주암호 호소수가 방류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원지교 증심사 입구 쪽이고, 여기가 강북천 중류, 지구로 말하면 이제 금남로가 있죠. 사직공원, 강주공원, 이쪽 근처입니다. 강주천 합류 지점은, 어디냐면, 이제 그 첨단지구에서 내려다보니 영산강이고요. 또, 우리 유덕동에서 내려간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비행장 가는 곳. 그곳의 합류 부위가 이렇게 이제 강주천 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등산 욕폭포에서 서구 지평동, 광산구, 우산동에서 합류가 된 거예요. 어디로? 영산강으로. 그래서 27km,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하천이죠. 영산강 제2지류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지교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겨울철에도 여기를 가보면 그 피리라고 하죠. 피리. 그런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때를 지어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기다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사용하고 온수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하수처리수가 따뜻해요. 겨울에도 얼지 않죠. 따뜻하니까 물고기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겨울철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일부는 이렇게 그 수초들도 자라고 있고, 그런 모습들, 징검다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주천의 여러 개 다양한 모습들이 현재, 강주천은 이제 생태계 행적, 종적도 돼요. 행적뿐만 아니라, 무등산하고 영산강을 연결해주는 그런 생태 연결축의 핵심이죠. 또 우리들이 그동안 생활한 역사적 생활터예요. 추억과 현재가 공존한다 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 그 선조들, 조상들은 이렇게 강주천에서 빨래도 하고, 또 헤엄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 시장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장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강주천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한 생태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천이 얼마만큼 이제 그 생태계가 회복됐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강주천의 바닥, 제일 중요한 이제 생태적으로 바닥을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상류 쪽은 이런 큰 돌들이 나와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제가 수소곤충 시간에 설명을 했던 이런 부채 하루살이과 납작한 유속에 견딜 수 있는 빠른 물 흐름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부채 하루살이가 이제 많이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많이 회복됐다. 그 다음에 이 중류 쪽에 와서 보면 이끼가 많이 끼어있고 유기물이 섞여 약간 부패한 회색 물질도 보여서 여기는 이제 날도레라 깔따구, 좀 오염의 내성이 강한 이런 깔따구들이 여기에 보였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종수도 보면은
이렇게 상류는 높다가 하류로 갈수록 뭐 6종에서 51마리밖에 안 나왔잖아요. 상류는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류 지역은 생태계가 상당히 이제 그 회복이 돼 있는 상태고, 하류는 아직도 수질뿐만 아니라 하상, 그 바닥의 구조들이, 돌들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생물들이 그 돌 틈으로 들어가, 돌 틈이 없어지다 보니까 돌 틈에 이끼가 뭐 이런 그 하루살이나 이런 곤충들이 살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물고기도 없겠죠. 이런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생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을 복원할 때는 이 돌 틈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걸 강주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천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복원하기 전에 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럴 때 광주천을 가서 생물을 조사해 보면 딱 2종밖에 안 나왔어. 2종. 무슨 종이냐? 붉은색 깔따구. 붉은색 깔따구하고, 깔따구라는 게 있잖아. 붉은색 깔따구하고 실지렁이. 붉은 실지렁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된, 유기물이 오염된 하천에 사는 생물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지렁이는 거의 없어지고, 이런 하루살이나 날도래나 이런 그 곤충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잠자리도 돌아오고.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원할 때 우리가 보기 좋게 뭐 콘크리트로 탁 바르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생물들이 살 수 없어요. 새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끼가 껴야 되고 돌 틈이 있어야 이런 곤충들이 숨어 들어가고, 그래야 물고기들이 또 찾아오고, 물고기가 있어야 새가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요. 또 새는 물고기만 있다는 게 아니라 옆에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야 또 숨을 공간이 생기죠. 갈대가 자라야 또 숨을 공간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하천이야지만이 되는데, 강주천은 아직도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강주천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영산강이죠. 이게 이제 호남인들의 젖줄이죠. 강주천이 아까 23km 다녔는데 영산강은 138km죠. 영산강은 그 발원지가 담양군 월사면 용흥리 병풍산이에요. 병풍산. 근데 시원지는 담양군 용면 가마골이에요. 이 가마골을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폭포가, 용이 떨어졌다는 용소에 폭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용소를 발원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원지라고 그러고, 발원지는 별도로 여기 병풍산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담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주를 통해서, 나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함평, 뭐 강진, 목포까지 가기 때문에 호남의 젖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로 비정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정오염은 우리가 이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펴졌다든지 네모가 이렇게 이런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지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점이 찍어진 거 같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가 위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점이 찍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요. 포인트 폴루턴트. 그 다음 이것이 점이 찍어지지 않는 것은 비점, 점이 찍어지지 않다 해서 비점 오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가령 집이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그 오염원을 우리는 점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가 쉬워요. 이것들은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이렇게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뭐 축사라든지 이런 그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연 오염은, 도로같이 인위적 오염은 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적 오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또는 이렇게 개발을 새로 할 때 그 토사, 흙이 흘러나온다든지 도시의 그 면적,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것들, 논이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온 물질들을 우리는 그 비적 오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적 오염원의 종류는 흙, 토사죠. 흙, 그 다음에 영양물, 아까 질소나 인 같은 비료 성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균들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기름이나 이런 것 그 도로에서 이제 흘러나오죠. 뭐 금속이라든지 유기물질들, 살충제도 들어올 수 있는 농약 같은 거, 각종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비적 오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폴루턴트 점오염원과 non 포인트 폴루턴트 비적 오염원을 설명해 보면, 배출원은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공장을 가진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지라든지 도로나 논밭이며 이런 것들은 심지어 하늘에서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도 이것들을 이제 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위적이나 자연적인데 자연적으로도 나온다면,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만 아니라 배출 지점이 특정하고 명확하다. 따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한 지점에 모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 양도 연간 거의 일정하게 배출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나 세수하고, 그 다음 직장 갔다가 다시 오면 뭐 샤워나 세수, 이런 것들 일정 패턴이 있는 거죠. 하지만 비적 오염원은 배출 지점이 불명확해요. 불특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으기도 어렵고 처리도 어렵습니다. 그 처리 양이 비가 오면 많이 왔다가 비가 오면 적게 왔다가 비가 아예 한 방울도 안 나왔다가, 이래서 그 자연적인 빗물에 의한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적 오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해야 되냐? 아까 종합적인 내용은 물의 녹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녹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적 오염 관리해야 돼. 특히 질소나 인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장은 유기물 위주예요. 점 오염원 위주로 꾸준히 관리를 했더니 COD나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그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이런 그 유기물 오염의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BOD는 개선되고 있는데 CO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BOD는 개선되고 있는데 COD는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고 봤더니 이런 그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이런 이제 산에서 나오는 또는 들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저감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많은 이런 오염원들이 나오고, 농경이나 축산 분야에서 이런 오염원이 나오고, 또 산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고, 도로나 교량 이런 데 나오고, 하천, 호수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광산이나 공장에서도 이제 점오염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뭐 마당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생을 적게 하는, 뭐 풀을 초지를 많이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잘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자연형 시설은 전유 시설, 인공 습지, 앞에서 제가 습지에 대해 말씀드린 침투 시설, 물이 잘 침투 들어가도록, 또 식생형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랑을 생각하면 돼요. 도랑. 이런 도랑에 나무 같은 걸 심어놓고 또 풀 같은 거 심어놓고, 비가 오면 이런 물이 이렇게 도랑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런 수로가 아니에요. 도랑 자연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 거 있고, 이것을 저수지같이 큰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일단 저류를 했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는, 또 이따가 습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형 시설이라고 그렇고, 장치형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게 화분을 만드는 거예요. 화분을 만들어서 빗물이 일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사과를 깔고 여기는 흙을 깔고 모래를 깔아서 물이 여기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정화를 만들게 하는 이런 여과형. 또 와류형은 물을 이런 통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빗물이 들어오면 휙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고형물질, SS 물질, 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고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거. 스크린은 걸르는 거죠, 걸러. 큰 흡자물을 걸러. 응집침전은 이것을 넓은 공간에 이렇게 받아놓음으로써 가라앉혀서 하는 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은 여기에 이제 뭐 미생물을 자라게 해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장치형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정오염을 처리하는 시설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왜냐하면 하수 처리하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가 요즘 이제 택지 개발하는 데 가보시면 이런 물을 가두어놔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류시설, 이런 저류시설도 있고요. 이런 저류시설도 있고, 이런 저류시설도 있고, 또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그 저류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학교 운동장 바닥에 빗물 저류지를 만드는 거, 물탱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공수로예요, 침투형.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또랑이죠. 시골의 또랑과 같은 모양인데 도시에도 만드는 거죠. 또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일종의 이제 장치형 시설을 이렇게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비정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도 이제 생활하는 중에 비정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도로에 담배꽁초 같은 거 이런 걸 안 버려야 돼요. 쓰레기 같은 거. 비가 오면 이게 그대로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커피 먹고 함부로 버린다든지 뭐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그 세면대에 버려야 하수 처리하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비 오기 전에 집 앞을 깨끗이 한다든지 가게 앞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사례가 없지만 뭐 포장마차를 이용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우수로 우리 그 여러분들 매너를 보면 우수, 어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수는 하수 천장으로 물이 가요. 우수는 하천으로 물이 가요. 근데 우수 매너에다가 이런 거 부어버리면 도로 옆에 있는 건 거의 다 우수예요. 부어버리면 이게 하천이 오염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들은 앞베란다에 하면 안 돼요. 앞베란다는 다 우수 시설로 가요. 뒷베란다에다 해야만이 그 우리 하수 처리장 하수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야 돼요. 특히 이제 애완동물 산책할 때 이런 배변을 수거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다 하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세차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농약을 일정량, 적정량, 비료도 적정량 사용해서 또 이런 그 공사 차량들을 덮개를 덮어야 된다든지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낚시할 때 쓰레기라든지 미끼를 자제해야 된다든지 그 이런 나대지, 작은 꽃밭, 이렇게 나대지, 흙이 노출된 공간을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줄인 이유는 비정오염도 저감되고 미세먼지도 저감되고 기후변화에도 저감되고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산강과 광주천 그다음에 하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슬라이드가 많은 관계로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습지, 남사르, 호소, 조류, 하천, 생태하천, 광주천, 비정오염은 이렇게 11주차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